자, 오늘은 삼국의 사회와 경제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이 신분제 사회가 어떻게 성립이 됐을까요? 그 성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대 사회 이전에가 연명왕국, 그 이전에가 군장국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부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배층 사이에 위계 서열이 마련이 되고 이것이 중앙집권국가, 다시 말해서 고대 국가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귀족, 평민, 천민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신분제는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활동 범위도 아주 엄격히 제한됐던 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각 신분의 생활 모습을 보면 신분은 이제 귀족, 평민, 천민이었죠. 그 중에 귀족은 지위를 세습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나 노비를 소유하고 고리대로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은 국가나 귀족에게 조세를 바치고 또 부역과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거운 조세 부담과 고리대 등으로 생활이 아주 궁핍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천민입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노비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나 혹은 빚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이라든가 관청, 귀족에 예속되어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별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있을까요? 먼저 고구려를 보면요. 고구려는 일찍부터 그 지역은 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탈 경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대외 정보 활동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적인 기풍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형법을 시행해가지고 반역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등하시고 엄격한 그런 형벌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지배층은 원래 5개 부족, 5부족 연맹체 사회였기 때문에 왕족인 고씨를 비롯한 이런 5부 출신의 귀족들이 지위를 세습하고 관직을 독점해 나가게 됐었죠. 그리고 피지배층은 자영농민과 노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고국천황 때에 이 진대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진대법을 시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는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이들이 평민으로 있어야 나라에 세금도 내고요, 군에도 가게 되죠. 또 반면에 이것은 만약에 이들이 노비로 전락하게 되면은 그 노비는 바로 귀족의 노비가 되죠. 그래서 이들을 소유하게 되는 귀족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또 진대법을 실시했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벽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일 건데 이 사람은 아주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 그래서 이걸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도 다르게 이렇게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사회 기풍은요, 고구려랑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닮은 게 많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벌도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라든가 전쟁에 피한 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요. 도둑질 한 자에 대해서는 귀양을 보내거나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또 관리들에게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관리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지배층은요, 왕족이 부여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여시와 8개의 귀족으로 구성됐던 것이 바로 이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역사책을 즐겨 읽고 관청 실무에 아주 능했었고, 투호라든가 바둑, 장기 등을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라인데요. 신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부족 사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백회의입니다. 이거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가 되죠. 우리가 잘 알죠.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족의 전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되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도 했던 것이 바로 이 화백회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골품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상생활도 규제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집을 지을 때에 거기 재료까지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의 크기도 신분에 따라서 크기도 달랐다고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직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진골 귀족은 제일 낮은 17관등부터
1관등까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도품은 6관등까지, 5도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0관등까지, 그 다음에 4도품은 12관등까지밖에 오를 수가 없었죠. 이게 바로 신라의 아주 골품제도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흥왕 때의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이 되죠. 바로 대표적으로 잘 알죠. 원광법사가 세속 5개를 제시해서 화랑들이 지켜야 될 행동의 규범을 제시한 것이 바로 화랑도의 양말 규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국의 경제는 어땠을까요? 삼국의 경제 정책은 먼저 수치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로서 나라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는 세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조세, 곡물, 여기 있었는데 조세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이 곡물이라든가 포옥감을 말하죠. 그것을 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곡물인데 이거는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은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군에 가거나 나라에서 뭐 필요한 일을 가서 해줘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은 불안정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언제나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사철에는 부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라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보급을 해서 농사를 잘 하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우경,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그것을 그게 나라에서 장려하고 보급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업에서는 주로 왕실이라든가 지배층의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그런 바로 수공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관청의 수공업자를 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물건을 생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도 발달했는데요. 다만 상업은 아주 크게 발달한 건 아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거기서 상업이 좀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동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 관청을 두어서 이들을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도 발달하게 됩니다. 무역은 4세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발달한 무역은 사무역보다는 주로 공무역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고구려는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주로 북쪽, 그중에 나중에는 남북쪽 다 하게 됩니다만은 북조라든가 그다음에 유목민족들과 주로 교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중국의 남쪽, 그다음에 특히 외화 무역 활동을 활발히 했었습니다. 신라는 중국을 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을 가게 되다가 나중에 진흥왕 이후에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부터는 바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족과 농민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귀족들은 아주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고 고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크게 축적을 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된 이후부터는 생산력이 조금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